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오늘 인트로는 조금 특별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곡이죠? 김민기 님이 작사 작곡하신 양희은 님의 노래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아침 이슬을 연주했습니다. 선우 씨. 네, 하나씨. 우리 이번 주말에는 대전에 다녀왔잖아요. 그랬죠. 하나씨의 금빛 종소리 북토크 대전 벚지 책방에서 열려서 저희 둘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대전 가는 길에 눈이 꽤나 왔어요. 그죠? 네. 그래도 눈길을 뚫고 하루 종일 걸려서 다녀오길 잘했다 싶을 만큼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은 그런 북토크를 했어요. 벚지 책방이라는 곳은 어떤 중심가에 있는 곳이 아닌데 와 정말 동네에 있는 잘 꾸려지는 서점이라는 공간은 정말 마법 같은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독자분들이 아주 많이 오셔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내내 서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날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또 열렸는데 그거에 참석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모이신 분들이 밤사이에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남태령으로 자리를 옮겨서 함께 밤을 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는 대전 갔다 와서 조금 쉬려고 하면서 오랜만에 트위터를 켰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남태령?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전국 농민협회 전봉준 투쟁단에서 트랙터를 몰고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출발을 해서 서울에서 만나는 그런 시위의 행렬이 서울을 향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들어오는 문턱인 남태령에서 경찰의 저지에 막혀서 진입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영남과 호남에서부터 일주일 꼬박 걸려서 서울까지 갈 때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고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호의를 해주면서 평화롭게 행진을 했는데 그 남태령이라는 데가 과천에 맞닿은 데잖아요. 과천과 서울의 경계죠. 과천에서부터 서울로 딱 진입을 하려고 했더니 서울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거기에다가 차벽을 치고 차벽을 세우고 몸싸움 같은 게 벌어지면서 그 트랙터의 유리를 깨고 드자비가 일어나고 그것을 급박하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알리자 광화문의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엄청나게 크게 열렸었죠. 그랬는데 그 지금 의지가 활활 타고 있던 시민들에게 이 소식이 타전이 되자 바로 그대로 남태령을 향했던 시민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것은 마치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 소리를 듣고 바로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맨몸의 시민들 있잖아요. 그 시민들에게 어떤 빚져있는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경찰이 지금 시민과 여러 농민들을 지키고 어떤 시위나 행진 같은 게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방향이 아니라 뭔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고 막 뭐를 깼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가게 된 거죠. 근데 이날은 마침 밤이 1년 중에 가장 긴
동지였잖아요. 그리고 영하 7도였단 말이죠. 아, 얼마나 추웠을까요? 실내에서도 추운 날인데. 그러니까요. 저희 대전에서부터 차 몰고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잠깐 쉬고 할 때도 아우 너무 춥다 그러면서 서울에 돌아와서 따뜻한 집안에서 고양이들이랑 이제 좀 쉴까 하다가 그 뉴스를 봤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전농 TV 라이브를 끄지를 못하고 12,000명에서 17,000명이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머릿수라도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거죠. 시민들이 이렇게나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다가 잠이 들다 깨다 했기 때문에 거의 밤을 또 새버렸는데 소리를 틀어놓지는 않았지만 자유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트위터도 밤새도록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나 지금 올해 12월에 트위터에 대한 사랑이 다시 폭발한 것 같아. 뭘 사랑식이나. 그 전에는 진짜 징글징글하고 맨날 사람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공간이라서 정이 많이 떨어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 다 같이 빨리 소식을 전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에는 트위터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도구인 것 같아요. 이게 뉴스로 전해지면 굉장히 정보가 압축되면서 탈락되는 이야기들이 많고 오해를 하기도 쉽잖아요. 농민들이 서울로 트랙터를 몰고 집회를 하러 오다가 길이 막혔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교통정체를 초래했다라고 짤막하게 전해질 때 사실 교통정체의 원인이 이들이구나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만 생기기가 쉽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이브로 지켜보고 SNS를 통해서 거기 현장에 함께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트랙터는 한 줄로 서서 차선 하나를 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 차선을 다 막아서 교통체증을 일부러 초래한 것은 경찰이었음이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때니까 그걸 보니까 화가 나고 거기 달려가준 분들한테 너무 고마우면서도 저는 밤에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추운데 저 사람들이 지금 단단히 채비를 하고 간 게 아니라 광화문 집회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다가 뭐 이러면서 달려온 사람들이라 휴대폰도 다 꺼지고 이제. 맞아요. 그게 폭력 진압을 해서만이 어떤 폭력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야외에 밤새 나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맞아요. 연약한 몸을 가진 존재들인데 거기에서 어떤 행로를 열어주지 않고 고립을 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폭력 없는 폭력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 동지에 길고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도 끊긴 곳에 차량 진입도 어렵다는 곳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덜컥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저처럼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 진짜 감동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누가 닭꼬치 트럭을 트럭째로 선결제를 해서 보내버린 거죠.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도 굽는 꼴을 못 보잖아요. 뭘 하더라도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닭꼬치 트럭을 전체 결제를 해서 보낼 생각을 하냐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릴 때 카페 선결제를 통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배달 음식들을 이 집회 현장에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농민분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오느라고 하루 종일 굶은 상태로 밤새 대치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을 뭐라도 드시게 해야겠다 하면서 따뜻한 음식들이 각지에서 답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끼로 닭죽을 나눠 먹고 나 닭죽에서 무릎을 쳤잖아요. 바깥에서 오들오들 떨 때. 그렇죠. 김밥 같은 거 좀 체할 수 있잖아. 딱딱하고. 근데 따끈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배달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 메뉴 선정도 괜찮았어. 그래서 트위터에서 내내 남태령역 3번 출구로 뭐 커피 받아주실 분 계신가요? 핫팩 받아주실 분 계신가요? 계속해서 퀵으로 사람들이 물품을 보급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남태령역 근처는 여의도처럼 막 카페랑 음식점이 있는 그런 도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진짜 퀵이랑 온갖 음식들을 다 결제해가지고 보내고 또 필요한 물품 뭐 있냐고 물어보고 또 막 보조 배터리 같은 거 가져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창의적이다. 그리고 저처럼 걱정만 하고 있고 저도 미안하니까 후원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춥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일 텐데 저것에 도움이 되려면 실질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의 그 또 마음을 보고 전 너무 감동해버렸지 뭐예요 또. 그렇게 해서 같이 밤을 샌 시민들과 함께 사당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대치 상황에 있다가 국회의원들도 많이 달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경찰이 합의에 이르러서 이제 트랙터 중에 일부는 행진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는 한강진역에 또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을 하고 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평화롭게 해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밤을 샌 사람들의 바톤 터치를 하면서 아침에는 또 낮 시간에 가능한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집회에 참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어달리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낮에 남태령역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다 같이 또 한강진역에 모인 사람들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해 달라는 것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남발한 대통령 거부권 중에 첫 번째로 거부한 맞아요. 법안이 바로 이 양곡법이었습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법안이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거죠. 근데 하나 씨랑 저랑 그런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이제는 농업과 연결고리를 가지는 정치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도 농촌과의 밀착도가 점점 헐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모르게 되는 것 같아. 현실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 그것에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셨었고 쌀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농업 주권을 빼앗기면 식량 문제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고 저희 대학교 때는 농촌연대 활동, 농화를 가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농화에 가서 저희가 노동력에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맛있는 걸 굉장히 많이 얻어먹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농민들과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조금은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좁아지고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점처럼 점점 흩어지고 어떤 의제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인들 사이에 어떤 새로운 연대, 새로운 연결, 새로운 단합이 꿈틀대고 있는 거를 지금 목격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침 동지였다는 것도 이건 누가 무슨 시나리오를 쓰려고 해도 굉장히 자기적인 연출이 될 만큼 그렇죠. 밤이 가장 긴 날에 가장 추운 밤에 맨몸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있을 때는 약하지만 여럿이 모이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정말 촛불이 커다랗게 옮겨 붙듯이 이것은 누가 기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타이밍과 사람들이 에너지가 확 모여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적절하게 그 정보가 그곳에 가닿고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여기에 있음을 계속해서 또 알림으로 인해서 정말 물꼬가 그쪽으로 확 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 물살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그 밤샘 집회 현장에서 발언하는 분들이 또 놀라운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박수받고 그리고 농민들도 저는 사실은 농화를 못 가봤거든요. 근데 농민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선입견이 어떤 여성 문제,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완고하고 그런데 개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전봉준 투쟁단에서 가지고 있는 패정개혁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폐정이라는 게 뭐지 싶어서 찾아봤더니 옛날에 정말로 동학 농민군이 이런 것에 개정을 요구했던 그런 안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폐정개혁안이라는 것이. 근데 이번에 그것의 1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철폐한다. 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트랙터를 몰고 오는 농부들이 이런 현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쟁을 하러 서울로 올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투표권에 나이 제한을 낮춘다. 그런 조항도 있어요. 어느 농부님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봤더니 원래 서울에 이렇게 트랙터를 몰고 오면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서울 경찰들이 정말 무력으로 강력하게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끌려가고 이런 일이 이때까지는 많았던 그렇죠. 거죠. 박근혜 정권 때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하신 고 맞아요. 백남기 농민님도 계셨죠. 근데 이 농부님이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저희를 지켜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정말 새로운 시대와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새로운 강함을 너무 크게 느꼈어요. 여성들, 20대 여성들 한 명 한 명과 그리고 트랙터를 몰고 있는 더 나이가 많은 남성. 그냥 생각했을 때는 누가 더 강할까요? 근데 이 여성들이 맨몸으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연대해서 응원봉을 들고 연대해서 그물망을 치니까 정말 강한 존재가 되어서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전농TV의 화면을 봐도 확연하게 현장의 많은 구성원들은 청년 여성이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나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선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들과 농민들과 정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각자의 삶과 각자의 가치관으로 흩어져서 나름의 생활을 바쁘게 하고 있었겠지만 정말 이렇게 어이없고 폭력적인 나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갑자기 한 공간에 똘똘 뭉치고 그 마음을 서로 보태면서 화학작용이 아주 커다랗게 폭발하는 현장을 동지 밤새도록 목격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지난주 탄핵과 정신건강 편 여둘톡 127화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전농의 트랙터 행진의 홍보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트위터 아이디 향연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에요. 현장에서 전농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되어서 고립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발빠르게 SNS로 확성기 역할을 한 분인데 이분이 바로 여둘 애들을 진행했었던 주원농원의 사장님입니다. 거의 현장의 MBC였죠. 계속해서 그 상황을 중계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어떤 것은 더 넘치는지 우리가 힘을 어디에다가 쏟아야 하는지 어디로 이제 옮겨야 하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한국 농민은 지치지 않아. 그리고 농민은 빡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화력을 활활 불태워서 폭력적이지 않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는데 역할을 크게 해주신 거죠. 저희가 사실 이 주원농원 사장님인 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 약간 고민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포장해서 발송해야 할 본인이 지금 방송국이라서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알려져서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두레드 단톡방에서 얘기를 주고받은 것인지 고마워서 그래 사장님이 또 고마워서 그래 사장님 전국구잖아요.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주원농원 사장님 말씀에 막 보조 배터리를 엄청 챙겨가지고 또 현장으로 달려가는 장면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의제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주원농원 사장님처럼 신문물에
SNS에 발빠른 이런 젊은 구성원을 가지지 못한 집단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곳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자, 계속 연이어서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실 우리는 너무 급박한 중요한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128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8화는 2024년 올해의 여성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청년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거나 어떤 태도를 보여준 그런 여성들을 생각나는 대로 호명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이어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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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네, 항상 그렇지만 연말 연기대상 같은 자리에서도 하반기, 가을 이후에 강력한 작품이 나오면 싹쓸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연초에는 좋은 작품들이 있어도 좀 잊혀지고 2024년은 12월에 발생한 이 비상계엄령과 탄핵 정국이 그 앞서 있었던 많은 것들을 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벌써 까마득해진 좀 일이 된 것 같지만 올해 여름에는 파리 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전처럼 느껴지네요. 올림픽 현장에서 저희가 또 올해 여성으로 호명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었죠. 경기 성적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금메달을 따고 가장 주목받는 상황일 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의 병폐에 대해서 널리 알렸던 인물입니다. 바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맞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 경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멋있고 압도적인 플레이를 했고 또 금메달을 따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기쁨을 안겨주었죠. 근데 바로 연이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 폭로를 했죠. 그리고 그 폭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폭로만으로도 이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체육계 안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협회 운영의 문제들, 부패들 이런 것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업계의 관행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폭로한 사람으로서 또 한 명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생일 같은 분이요? 네, 뉴진스의 민희진 디렉터죠. 이게 다 좀 비슷해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우리나라 협회 중에 축협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떤 수익이 많은 협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임원들이 40명이었다고 하던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라면은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에게 지원도 하고 여러 선수 보호도 하고 다양한 걸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협회 간부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막 해외로 가면서 정작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끊어주고 제대로 된 대우와 지원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수익들은 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일지 너무 구리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터뜨린 하이브도 좀 비슷한 양상이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될 엔터사에서 오히려 그 안에서 아티스트들은 부차적으로 두고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레이블들을 찍어 누르려고 한다거나 더 낮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언론이라든가 법적인 거, 계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으름장을 놓고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너무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죠. 그렇게 병들어 있는 해악이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와 민희진 대표의 경우에요.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윤석열이랑도 비슷해. 봐봐요. 계엄이라고 하는 약간 미친 짓을 해놓고 이걸 야당한테 으름장을 놓으려고 한 거다. 근데 그 으름장 때문에 지금 나라 빚이 최대 900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900조면은 전 5천만 국민한테 1,8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래요. 근데 그 돈이면은 양곡법 개정안이 더 들 거라고 예상한 비용이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라의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배정해서 잘 쓸 수 있는 돈들이 공중 분해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이 저는 하이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말 안 들어? 그게 오히려 하이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그런 결과가 됐는데도 아 내가 으름장을 놔서 쟤들은 활동 못하게 만들어야겠어 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사실은 똑같은 닮은 꼴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회사 내부에서 공유된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내용이 너무나 졸렬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속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이 어떤 상품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을 돌려보면서 자신들의 산업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게 참 모욕적이죠. 아, 나는 그 말투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문장과 단어의 선택에서 드러나는 그 저급함.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또 돈이 오가는 커다란 엔터사의 중심에서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 사업을 보고 있었구나. 아, 이 얼마나 천박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구도가 약간 다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윤비나 대령님. 방첩사 법무실장님인데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영상을 보았더니 이제 군복을 입고 계신 이분도 방첩사에 계시니까 군인 신분인 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군대가 끼친 참 큰 해악 중에 하나가 까라면 까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행위가 어찌됐든 상관이 하라고 하니까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상관이 하는 것이고 마치 군대가 전시에 그렇듯이 나는 그에 바로 따라야 한다 라는 것. 근데 이 윤비나 대령님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반대 이유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까라니까 깐 게 아니라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상명하복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에 앞서서 군법이 있고 그것의 상위로서의 헌법이 있는 거죠. 이번과 같은 계엄 사태 안에서도 상관의 명령을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이 되는 법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을 하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죠. 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옳고 그게 맞는 일이지만 내 눈앞에 불끈 쥐고 있는 주먹이 있다면은 그게 참 무섭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회가 야만적인 사회인 거죠. 여기서 저는 김예지 선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까마득한 전생 같은 기억인 파리 올림픽에서 사격 선수. 네. 그 김예지 선수가
아주 독특한 무슨 사이버펑크 이런 물에서 나올 것 같은 보안경 같은 거? 안경을 쓰고 무표정하게 하지만 침착하게 총을 뽑아서 겨누는 이 동작이나 애티튜드가 세계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주얼이 갖는 힘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제가 선우 씨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난 여자는 총이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이게 남자가 총을 들고 있으면 저한테는 그게 너무 강해요. 뭔가 균형이 안 잡힌 느낌이에요. 극단으로 치우친 것 같고. 근데 여자가 총을 들고 있으면 약간은 그 균형이 맞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게 또 여자가 칼을 들고 있으면 그건 또 그것도 멋있잖아. 멋있긴 하죠. 근데 만약에 서로 어떤 육탄 대결을 한다. 남성과 만약에 그런 대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직접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생각해봐도 뭔가 이렇게 육탄전을 벌였을 때 체력 소모가 되게 클 수 있는데 여성 캐릭터가 근데 총은 떨어져서 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거리감 그리고 총의 강력함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적으로 저한테 어떤 균형 감각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여러분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은 내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 격발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만 있으면은 이 총의 강력함이 공격이 되잖아요. 상징적으로 저는 각자가 자신의 공간이 있고 떨어진 곳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이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요즘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유, 살자. 1인 1표니까 나는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기를 살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물론 스마트폰이 새로운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불의를 고발하거나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힘을 모으거나 보태거나 무언가를 지원하거나 할 때 정말 다양한 강력함을 지닌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제 남태령과 사당에서 전농TV가 보여준 것처럼. 그러니까요. 1인 1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또 제 머릿속에는 약간 균형감이 맞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총을 든 김예지 선수의 이미지가 강력했다면 총 앞에서 장총을 막아서는 또 한 명의 여성의 이미지가 BBC에서 선정한 2024년의 가장 강력한 보도사진 중에 뽑혔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안기령 대변인이 계엄 선포가 된 날 밤에 국회를 장악하려는 계엄군인 앞에서 총을 막아서는 그 장면이었죠. 그 장면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장면입니다. 아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주먹도 아니고 바로 나를 쏘아 죽일 수 있는 커다란 장총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총구를 붙잡고 서서 맞설 수 있다는 게 사실 죽일 수 있는 힘만큼이나 강력한 것은 죽여보라고 맞설 수 있는 힘이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대단한 강함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상상해 본다면은 물론 너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막 몸이 움직인 것이겠지만 엄청난 공포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떤 절박함도 있을 테고 아주 짧은 순간에 벌어져서 그렇지 거기 안에는 이거는 내 목숨보다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감각이 배어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동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한 2, 3주가 지나서 회상을 해보자면 그날 12월 3일 밤에 그렇게 시민들과 의원들이 국회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끔찍하게 치달았겠죠. 우리나라는 주먹의 세계가 됐을 거예요. 법이 아니라.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매주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한강 작가님을 또 소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가.
이 질문을 매주 던질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아마도 언론사 같은 데서 올해의 인물을 꼽는다라고 하면 한강 작가님이 바로 막 떠오르겠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것은 이 문학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고국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그 문장들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작가가 보여온 일생 동안의 문학적인 성취와 업적으로 말년에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한강 작가님이 작품에서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수상 과정에서 강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너무나 동시적으로 현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주는 감각이 너무 생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상이라는 게 어떤 과거의 영예를 총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국을 견디게 하는 힘으로써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생생한 감각이 있죠.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의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 박용준 씨도 총칼보다 더 강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이번 회차에서 이야기하는 맨 처음 이번 남태령 집회에서부터 쭉 관통하고 있는 어떤 강함이라는 것은 부패했고 강력한 어떤 협회이건 정부이건 총칼을 앞세우고 무력 진압을 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건 앞에서 그것을 더 세게 더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맨몸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강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힘, 물리적인 폭력의 힘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 그 자체로 자기 몸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 그게 양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수치심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 힘들다라는 감각, 참을 수 없다라는 감각, 그것이 우리를 연결되게 하고 인간답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동짓날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유 발언을 막 6시간씩 기다려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유 발언이 가능하고 또 어떤 인명 피해도 없이 다음날 새벽을 모두가 잘 맞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저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하고 보급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남태령역 화장실에 넘쳐나던 생리대와 간식거리와 사람들이 막 남태령역 앞에 무료 다이소가 열렸다고 무엇이든 집어가라고 귤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눔하고 그리고 난방버스를 보냈잖아요. 얼어 죽지 않도록 몸을 녹일 수 있는 난방이 되어 있는 공간을 거기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다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언젠가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회차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많이 소화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좋게 읽었던 인터뷰가 있는데 네.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님 인터뷰였어요. 그거 그 사진 보셨죠? 네네. 영상도 봤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그 인터뷰의 타이틀은 금속노조 국제지부장이 영어를 너무 잘한다. 하버드 출신이다.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호감이 상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물론 그분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보다는 그 안에 내용을 봐야겠죠. 그리고 하버드 출신이다라는 것보다는 하버드 출신으로서 자신의 학력과 지식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겠죠.
그분이 이렇게 외모가 안경을 쓰고 말씀하시는 투나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지적이고 그리고 그분의 타이틀이 금속노조 국제국장이잖아요. 여러분 금속노조는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투쟁력이 강한 곳입니다. 맞아요. 금속노조의 국장이 저런 분이야? 저런 이미지의 분이야? 라는 게 일단 띵 하는 게 있어서 그분의 인터뷰 아주 긴 거를 읽어봤는데 이분은 부모님이 한국 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고 그리고 서부 쪽 샌프란시스코 언저리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하버드대로 진학을 하면서 미국 동부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예일대를 가려고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리로 갔는데 하버드 대학교는 훨씬 보수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이 아직 잔존한다든가 그리고 자신은 서부에서 살았던 그 대학 이전의 시절에는 거기 이민자들도 워낙 많고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공장 가가지고 실밥 뽑기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갔더니 집안 자체가 너무 부잣집 다르고 엘리트들이 많았구나. 자신의 룸메이트가 무슨 요트 여행을 못 간다. 엄마 아빠가 신용카드를 안 줘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이런 부르주아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1996년에 한국으로 와요. 그러면서 자신이 늘 믿고 있는 신조, 이 평범한 노동자들이 연대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와서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 노조들을 다니면서 내가 어디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경험을 하고 타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때까지 한국말을 잘 못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와서 새벽 3시까지 한국어 단어 카드를 놓고 막 연습을 해가면서 그렇게 한국말을 공부해서 자신은 한국에 있는 노조 활동에 자신의 삶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버드 출신 누구랑 굉장히 대조적이네요. 그렇죠. 한덕수 총리 잼버리 가가지고 나 하버드 출신이야 했던.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젊은 평생 이룬 거라고는 하버드를 갔다는 거 외에는 없는 한 명 더 있네.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듯이 하버드라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내가 어떤 배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수단을 취한 뒤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근데 저는 이분의 이력과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한국의 사람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과는 아주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터뷰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국에 또 추천드릴 책이 있어요. 뭐죠? 아주 강한 투쟁성을 담고 있는 작은 책입니다. 정보라 작가님의 아무튼 데모입니다. 최근에 여의도 앞에 광화문에 집회 나가면서 준비물에 대한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걸 봤어요. 이 책에서. 정보라 작가님은 실제로 자신이 시간 강사로서 투쟁을 계속 하기도 하고 또 그 책을 읽어보면은 동짓날 남태령에 가셨던 시민들처럼 이분 강의 갔다가 돌아 나오는 길에 하이힐 신고 여기 투쟁에 참여해야겠군 하면서 어디 가서 끝까지 다니면서 목로와 구호를 외치고 지쳐서 돌아오고 이런 내용이 아주 많은데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연대와 지원과 쪽수가 필요하다 하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마인드가 저는 또 너무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선우 씨랑 나랑 친구들 단톡방에서 예전이었으면 빠잉 이렇게 나올 때 투쟁 하고 뒤에 불 활활 타오르는 걸로 인사를 하곤 하잖아요. 인생에서는 뭔가를 불살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책도 아주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라고 하는 정보라 작가님의 다른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또 다르게 투쟁성이 가득한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두 권 한번 지금 시즌에 읽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말인데 지금 광장에 이런 시위의 현장에 청년 여성들이 많이 보이는 게 학내에서 어떤 시위가 필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동덕여대라든가 서울여대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가만히 체제 수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내 삶을 더 파괴한다라는 경험을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해본 청년들은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덕여대 학내 시위에 대해서도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폭력적이지 않냐. 근데 학생들이 비폭력적으로 아니 그리고 그 폭력이라는 것의 수위도 락카로 교내 시설에 자신들의 요구를 썼다라는 거지. 이거는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십억의 소송을 걸었다라는 그러니까요.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요. 리베카 솔릿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관하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낙관에서만 그 근거를 찾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에 나가고 힘을 보태고 할 때 그 결과가 항상 좋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패배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패배할 게 뻔하니까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인과관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미래에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남태령에서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막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해서 서울에 진입을 시키지 않는 것을 예상을 했겠죠. 하지만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나비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고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훨씬 더 큰 힘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은 항상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야 한다라는 맞아요. 거죠. 이야기는 다 쓰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써가는 주체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떤 파동을 타고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2024년 올해의 여성들로 호명한 인물들도 올해 우리의 시선에 반짝하고 눈에 띄었지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각자의 싸움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25년에도 그 이후에도 이어질 거예요. 안세영, 민희진, 안귀령, 한강, 김예지, 윤비나, 정혜원, 정보라, 동덕여대 학생들, 주원농원 김우주 대표, 그리고 광장에 나온 수많은 여성들과 광장의 마음을 보탠 수많은 여성들. 내년에도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갈지 계속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왜 타임지에서 해마다 올해의 인물 이런 거 꼽잖아요. 근데 예전에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올해의 인물이 유였어요. 맞아요. 그때 유튜브가 한창 처음 떠오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 거 보면 조금 간지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적이다. 근데 2024년 올해의 인물, 올해의 여성으로 저는 당신들! 진짜 광장에 나온 청년 여성들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자, 이번 회에서 올해의 여성들을 우리가 호명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여두레드에서 다룰 이 책을 쓰신 최지은 작가님도 올해의 여성 중 한 명으로 꼽고 싶습니다. 내가 그 말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나 꽂혔네 내가. 하나 씨한테도 그랬군요. 네, 여두레드 시간이고요.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의 삶은 이 프로필을 읊어보면 화려하다라고 얘기할 법한 그런 삶이죠. 그렇죠. 약간 자기계발서를 쓰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현대카드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거친 뒤에 MIT에서 MBA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의 JP 모건에서
M&A를 도왔다. 현재는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대 기업이죠. 메타의 아시아 태평양 본사인 싱가포르에서 전무로 재직 중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려지시듯이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삶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37세에 암이라는 사실을 맞닥뜨린 거죠. 살 날이 9개월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죽음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 최지은 작가님의 경우에는 37세에 내 인생이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암이 내 몸 안에서 진행이 아주 많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온갖 치료를 다 하죠. 근데 나아지지가 않고 이번에는 폐로 전이되었다. 점점 암울한 소식만 계속 듣게 되고 암 4기가 되고 살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그런 일은 인생에 닥치는 정말 가장 큰 사건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이 제목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를 읽으면 무게감이 다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아주 이른 나이에 치명적인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해서 쓴 책들을 투병수기라고 부르죠. 이 책도 만약에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투병수기에 들어갈 책이겠죠. 근데 이 책은 우리가 막연히 투병수기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법한 것과 너무 달라요. 가장 다른 것은 저는 문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은 저자님의 문체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 씨가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책을 읽었는데 하나 씨가 이어서 책을 읽다 말고 갑자기 막 이런 감탄사를 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글을 너무 잘 써.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문체가 아주 담백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켜켜이 유머가 배어 있습니다. 이 유머는 웃기려고 드는 게 아니라 참 절묘해요. 어떤 정도가 너무 절묘해요. 그래서 이분의 생애가 우리의 관심을 아주 강렬하게 붙드는 것도 있지만 이분의 어떤 태도, 각 챕터에 흩어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그 챕터의 맨 마지막마다 마무리 짓는 문장이 너무 맛있어서 우리가 투병수기를 읽고 맛있는 문장을 접하고 막 글이 너무 좋아서 감탄하고 약간 이런 상상을 내가 그전에는 잘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체라는 게 이 최지은 작가님의 어떤 글 쓰는 스타일도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아까 이력을 읊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말하자면 병을 알게 되기 전까지의 삶 자체가 이렇게 눈을 앞으로만 왜 가린 경주마 있잖아요. 정말 저 멀리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몸에 배어서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고 논리가 명확하고 심지어 자신의 병을 바라볼 때조차도 자기 연민 같은 게 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냉정에 가까운 담백함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유머가 배어 있고 그리고 글을 잘 쓴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낙차가 굉장히 큰 이미지들을 한 꼭지 안에서 너무 잘 다루죠. 자신의 쇠약해서 병들어가는 몸과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조카의 말랑말랑하고 여린 그 새 몸을 대비시키는 그런 글솜씨라든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자신의 암세포의 불빛을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심정과 인도인인 남편과 인도식 전통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 모닥불 주변을 돌던 그 붉은 불빛을 교차시키는 그런 글솜씨가 굉장히 절묘한데
이게 되게 어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의 글과 다르게 자기 삶의 이야기거리 재료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고 이 데이터를 잘 꺼내와서 대비시켜가면서 글을 쓰는 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강한 글쓰기라고 할까요? 근데 그래서 더 읽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이분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선우 씨가 저한테 이 책을 검토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짧게 그러면 샘플 원고를 어디를 일단 읽어보면 좋을까라고 물었더니 선우 씨가 앞에 2챕터를 읽어봐 라고 했죠. 그 40페이지만 읽으면 알게 될 거야, 이 책의 매력을. 그 2번째 챕터가 남편과 이제 인도식 결혼식을 할 때의 풍경이 들어가 있는 글이었는데 대단히 로맨틱하기도 하고 선우 씨가 40페이지만 읽어보라고 한 게 저에게 아주 유효했죠. 톡토로 여러분들도 앞에 2챕터만 읽으면 이 책에 빠져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우 씨가 이 책에 추천사를 썼죠. 네, 제 추천사를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도 몸이 있다면 이 책의 몸은 강건하다. 가장 쇠약해진 동안의 기록임에도 그렇다. 형형한 눈동자, 단호한 목소리, 꼿꼿한 자세가 생생하다. 암의 여정을 따라가는 서술은 역동적이며 절망을 드러낼 때조차 지적인 유머가 반짝인다. 아픔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위엄과 지성, 위트와 매력이라는 불빛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최지은 작가가 싸워 이길 가망이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춤춰버릴 때, 불완전한 그대로의 삶을 만끽하기로 할 때, 그러니까 다시 살기를 선택할 때 나는 독자로서 같이 승리를 경험했다. 울고 또 웃으며 읽다가 문득 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세상 어딘가 이 사람이 살아서 이런 글을 쓰고 내가 살아있기에 읽을 수 있어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 여길 때도 여전히 삶이 허락하는 가능성이 있음에. 최지은 작가처럼 나 역시 믿는 신이 없으며 위로에도 서툴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든 기도하게 된다. 이 작가가 부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글을 써주기를. 선우 씨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하죠. 이 책의 앞부분에는 노력은 하겠지만 죽음의 확률이 아주 높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격변을 맞게 되는가. 치료를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치료가 너무 힘들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기도 하고 이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될 것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몹쓸 병에 걸리면 수많은 의사결정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중 가장 처음으로 반강제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범위 설정이다. 내가 직접 소식을 전하는 상대방은 단순한 뉴스 청취자가 아니다. 그들은 좋든 싫든 내 고행을 함께하게 된다. 그리고 의사를 선택하는 과정도 있죠. 여기 이 책에 등장하는 존이라고 하는 의사가 선우 씨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의 간판 밑에 아주 작게 Spring will come 이라고 쓰인 것이 마음을 끌기도 했고 이 존이라고 하는 50대 싱가포르 의사가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존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마스크 뒤에 숨지 않고 이것은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냥 그 제스처에서 드러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맞는 사람을 자신의 의사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는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나쁜 소식을 끝도 없이 전할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러 치료를 받다가 너무 힘이 든 이 최지은 저자가 존의 설명을 듣다가 죄송하지만 궁금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만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존이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스크를 다시 턱 밑으로 내리더니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는 한다면서 결과만 빨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 책의 마지막 장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챕터로 가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과 서사들이 있어요. 결말에 대한 통계를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결말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다면 알려드리죠. 알고 싶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128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의 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써나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의 이 부분이. 우리는 다 죽겠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장수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책만큼 잘 일깨워주는 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지은 작가는 자신이 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새로운 삶의 요소에 적응을 해나가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인데 이 암이라는 삶의 새로운 환경 앞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은 자신이 약한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자기는 뭐든 열심히 해서 잘해야 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고 나 자신이 약해져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이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 동시에 이전에 자기가 믿어왔던 스스로와 다른 자아, 조금은 약해지고 병이 있고 쉽게 지치고 남들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 자아로 살아가는 것도 이 작가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읽어나가는 것이 이 책에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것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는데 다시 그 회사에 못 돌아가게 되죠. 몸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고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다이어트가 되네. 뭐 어떤 징후들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병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몸이 늘 변화하긴 하니까 그런 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검진을 해봐야겠군. 퇴근하면서 사람들에게 늘상 하듯이 인사를 하고 갑작스러운 선고를 받고 병이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위로의 말들을 듣게 되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야말로 종합예술이라고. 맞아요. 그 챕터도 진짜 재밌어요. 근데 다양한 위로를 듣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말은 안 해야겠구나라고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가장 위로가 됐던 선물? 같이 일했었고 아주 막 가깝게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갑자기 집으로 피자를 배달을 해주죠.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끼니 챙기기 힘들 것 같아서 피자를 보냅니다. 피자를 싫어하면 부담 없이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나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단계에서 끝났지만 이 사람은 조금 투박하고 서툴더라도 행동이 먼저였다. 잘 생각해놓은 그럴싸한 말보다 서툰 행동을 좋아한다. 그리고 항암 후 처음 먹는 피자는 까무러치게 맛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암 환자한테 피자 몸에 안 좋은 건데 뭐 가공육이 몸에 나쁘대던데 이걸 보내도 되나? 너 요새 뭐 먹니? 뭘 보내줄까?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또 지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피자를 보내버리고 먹을 수 있으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좀 신선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신처럼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배제시켜버리는 말인지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자신이 최근에 이제 휴대폰을 바꿔서 그 부분 너무 웃겨요. 데이터 백업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자신이 2020년 연말 시점에 뭘 했는지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신년 메시지로 본인이 스스로 대표님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들아 건강 잃으면 끝이야. 우리 나이도 있으니 다들 쉬엄쉬엄 하자.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보냈더라는 거죠. 자신이 바로 스스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장면도 있죠. 그렇게 이 책은 여러 면이 계속 뒤집히면서 계속 신선해요. 단짠. 네. 울리려다가 웃기다가 그러죠. 그렇죠. 그거의 최고봉은 그 남편 험담하는 챕터예요. 아주 공적인 험담이었나? 약간 남편 흉을 보는 것처럼 쓰고 있는 챕터죠. 자기가 책을 쓴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흉을 봤을까 봐 전전긍긍 하길래 내가 공적으로 험담을 늘어놓겠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험담을 쓴 챕터인데 하지만 읽어보면 사실은 굉장한 애정 표현이죠. 저는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가장 로맨틱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남편과 나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용실에 가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를 완전히 미는 동안 남편은 계속 눈물을 흘리죠. 근데 자신은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제서야 자신이 눈물을 뚝뚝 흘릴 때 남편은 이리 나와서 같이 청소하자고. 아마도 남편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 아내가 거울을 보고 있기보다는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그걸 좀 잊길 바랬던 거겠죠. 그런 식의 우리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엇갈리는 타이밍 속에 이 사람들 사이의 감정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챕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너무 울었죠. 이 책 읽으면서 저자는 참 담담한데 저는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는 글은 읽을 때 오히려 제가 아주 또록또록한 정신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렇죠. 또는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쓴 글은 독자를 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본인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오히려 웃음기를 섞어서 유머를 섞어서 쓴 글인데 독자가 울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여기에 자신의 그 병원 동기, 아픈 동안에 환자 치유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스베이더와 빨간 망토 차차. 그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도 너무 좋은데 사실 아픈 동안에 만나서 서로 의지한 관계들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떠나고 나서는 서로 볼 일이 없어진 그런 그 시기만의 인간 관계죠. 근데 거기서 그 다스베이더라는 캐릭터의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Tumor needs humor라고. 그러니까 암일수록 웃어야 한다. 웃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도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읽다가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하이드파크로 아프고 나서 처음 여행을 간 부분이었어요. 런던은 남편과의 연애 시절에 두 사람이 롱디를 할 때 중간 지점인 도시여서 거기에 추억도 많다고 하고 남편의 회사가 있는 곳인데 이제 본인이 아프고 나서 남편이 출장을 계속 못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관없이 이제 출장을 가자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처음 여행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아파서 호텔 밖에 못 나가다가 처음으로 스카프를 두르고 약간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런던 거리를 또각또각 걸어 나가는 장면. 그리고 하이드파크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말하자면 계속 빠르게 달려나가던 자신의 삶이 멈춰져 있거나 뒤처진다고 느끼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보살핌을 받고 환자로 취급당하던 자신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바람을 쐴 수 있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떤 나이든 할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하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눈물이 났어요. 질병을 겪으면서 멈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훼손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글이었어요. 선우 씨는 이 책에서도 환자로서의 내가 다시 어떻게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끌리는 거지. 끌리는 거죠. 저는 이제 막 태어난 조카에게 이 세상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과 등수매김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나와 다른 유형의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유하고 다르잖아요. 선우 씨가 방금 환자로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에서 또각또각 다시 걸어나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나, 그 부분에 강하게 끌리는 것처럼 선우 씨의 성정은 또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쟁을 좋아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렇죠. 저는 근데 질병을 맞닥뜨리면서 내 삶이 정말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커다란 인생 중간의 사건을 맞닥뜨린 저자가 원래 본인의 성향이 그렇게 나아가는 성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되찾아가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을 했는데 다시 그 회사로 못 돌아갈 만큼 큰 질병이 생겨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질병이 회복률이 너무 낮아서 치료를 하는 동안 이것만 끝나면 낫겠지. 이 힘든 치료를 이것만 해내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해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어떤 치료가 어느 날 놀랍게도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폐에 있던 암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때 이후로는 악화일로에 있던 몸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인생의 커다란 사건을 겪었을 때 이제는 인생 2회차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지은 저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선택을 합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아픈 동안 자신이 정말로 그리운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자신 같이 성취감을 소소하게 누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힘을 합치고 했던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그립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자신의 본연의 색깔에 충실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죽다 살아났으면서 회사를 다시 간다고? 그러면서 그걸 아주 좀 지루하고 미련한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곰곰 생각해봐도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던 때는 그때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루하디 지루한 회사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간다는 말도 없이 회사로 돌아갔더니 자신이 붙여둔 포스트잇은 누렇게 발에 있고 자신이 의자에 걸쳐놨던 후드티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한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했지만 참 충실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에 자신의 일상이 있고 자기의 인간관계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희로애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신은 슈레딩거의 암 환자다라는 말을 하죠. 죽어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3개월마다 악화가 된다면 자신은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검진이 있다면 그 전날에는 집을 싹 정리하고 냉장고를 싹 비우고 그리고 생애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샐러드 따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막 먹는데요. 그리고 남편과 누워서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기쁜 일, 슬픈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검진 결과를 듣고 또다시 3개월을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힘든 삶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을 또박또박 살아나가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야말로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출근을 하고 있고 바로 지금 12월에 40살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40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이 암의 여정이 40살을 맞게 된 거죠. 소원 중에 40살 생일을 맞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 했는데 선우 씨가 추천사에 쓴 것처럼 저도 정말 이 작가가 부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글을 써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네. 이 책의 인쇄는 소아암 관련 재단과 병원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저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너무나 맛없는 김밥을 평생 자신에게 싸준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딸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맛없는 김밥을 싸다가 병원으로 오시는 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은 병원에서 어떤 어린 딸아이의 엄마, 젊은 엄마를 마주치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는 막 엄마랑 놀자고 하고 놀아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 한켠에 겪고 있을 이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모녀도 나처럼 최소한 37년만이라도 같이 추억을 쌓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읽은 터라서 이 책의 인쇄가 다 소아암 병동에 기부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참 뭉클했습니다. 책을 내놓고도 부모님한테는 이 책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트위터에서 봤어요. 근데 책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읽진 않겠다고 하셨다고. 딸이 고통에 대해서 써놓은 기록이니까 아마도 읽기가 힘드시겠죠. 이 책의 표지 그림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풀림 작가님의 그림이에요. 버건디색 바탕 표지에 그림 액자처럼 되어서 표지 그림이 올라가 있어요. 약간 굉장히 빛이 강해서 그림자도 선명한 그런 초록 공원의 풍경 속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책을 서두에 있는 제사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림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겨울밤을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당신에게 빛과 봄을 가득 담아. 아, 오늘 이 회차의 주제는 동지 아닙니까? 너무나 깜깜한 밤처럼 여겨지는 곳에서도 어떤 빛이 이어지고 있고 그 빛이 환해지기도 한다는 것. 맞아요. 누군가는 신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신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상황, 경제적인 처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생명력과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추천해 봤습니다. 최지은 작가의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였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127화 탄핵과 정신건강 편이 나가고 나서 정말 역대급으로 댓글이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선우 씨. 네. 문사철에 대한 댓글도 참 많더라고요. 저 애플 팟캐스트에서 이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네. 오니토로님께서 문사철을 문서철로 듣고 아,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 잘 문서화해서 철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건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문사철 설명이 나와 새롭게 알았네요. 신박합니다. 사랑으로 노래를 시작하실 땐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희가 부른 건 사랑도 명예도. 예측하는 족족 다 틀린 90년대생이지만 여둘톡을 들으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 정신건강에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애플 팟캐스트에 또 다른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저는 PK의 딸이지만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셔서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던 저희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가장 잘했던 과목은 근현대사였습니다. 이번 계엄령 난리가 났을 때 마침 저희 집은 김장을 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모여 과거 민주화 운동 때 했던 일들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고 듣던 얘기들을 부모님과 삼촌은 생생히 기억하시더라고요. 당시 저희 엄마는 미대를 다니고 있어서 각종 포스터와 길거리에 그림을 그려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출국 준비를 하느라 이번 시위에 참여가 어려웠는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 바로 시위 포스터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남는 시간을 활용해 정말 빠르게 몇 가지 디자인을 했고 속해 있는 디자인 모임의 도움을 받아 여의도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공유드렸습니다. 시위에 참여하지 못해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죄책감도 들었고 하루하루 마주치는 어두운 뉴스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선결제, 나눔 등등 다양한 시위의 형태를 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더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만들었던 김장김치를 바리바리 싸들고 부모님께는 과거 제가 팬이었던 그룹의 응원봉에 배터리를 갈아드리고는 무사히 출국했습니다.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될 차가운 겨울을 모두 무사히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기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여기에 이어서 부천에 사는 부토로님의 메일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실 안녕하냐는 인사를 하기 힘든 요즘이지요. 저는 1985년생인데 12.3 계엄 사태를 겪으며 이전에 없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각성이 된 듯합니다. 대충 알고만 있었던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며 공포심, 분노, 불안함의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부족함을 알고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 세운 그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돼요. 저희 엄마는 박정희 유신 정권이 한창일 때 대학생이셨어요.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치약을 사다 달라는 친구의 요청에 교문 안으로 던져 넣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셨어요. 대학 4학년에 제적되어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겪으시다 정권이 바뀐 후 4년 만에 복학을 하여 다행히 졸업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는 지난 토요일 여의도 집회에 나가는 제게 조심하라며 여러 차례 당부를 하셨어요. 상황을 보니 가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앞으로 가지 말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엄마에게 새겨져 있는 군사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도 전해져 왔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여기며 그때의 일들에 대해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과 민주주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며 시민들을 짓밟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걸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 내란 사태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는데 현행범이 체포당하기는커녕 회피와 공격을 계속하고 있네요.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성숙함과 행동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선배들 세대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저희도 어릴 때 최루탄을 맡았던 기억이 있고요. 스포티파이의 삐리삐리님께서 작가님들이 시민 2명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온도가 저랑 딱 맞아서 고구마 쏙 내려갔어요. 시사 팟캐스트는 듣기에 너무 분노가 많아서 버겁고 다른 일상 팟캐스트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그 또한 불편했는데 이번 회차 정말 강추해요. 이렇게 시원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요.
평소 근현대사는 수능 문제처럼 피상적으로만 알고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줄기로 말씀해 주셔서 그 또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사철 은미체의 힘으로 잘 버텨나갑시다. 톡토로 파워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삼음절 뭔가를 좋아하네요. 문사철 은미체. 그런가요? 제인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요즘엔 문사철 안 써요. 처음 들어요. 저 40인데 언니들 세대 차이 느껴지네요. 괜히 기쁘네. 크크크. 근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알아요. 투쟁! 투쟁! 쌤님께서 제목은 탄핵이었지만 이번 편 여둘톡에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에 좋은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나 싶어요.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정신건강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작가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셨는데 생일 축하해 주시는 댓글들 참 많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은님께서 언니들 다만세 말고 그 다른 노래 부를 때 갑자기 눈물이 핑 고였어요. 정말 이 나라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또 한 번 나아가는구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 노래 제목은 아직도 모르는 95년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노래의 제목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스포티파이가 무료화가 되고 나서 확실히 많은 톡토로들이 스포티파이로 들어주고 계시고 여기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또 켈콩 토로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죠. 맞아요. 부모님이 TK, PK가 아닌데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젤리톡토로님께서 속이 시원해지는 이번화 감사합니다. 딱 작가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계속 관심은 갖되 정치만 붙들고 있기엔 화만 나고 그걸 풀 곳이 없어서 간간히 지켜보는 수준으로 지내다 내란 사태 이후로 그것이 폭발했답니다. 저희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지지하는 사안, 반대하는 정당이 거의 똑같아서 가족 단톡방이 한동안 난리가 났었네요. 젤리톡토로님 복 받으셨습니다. 저는 탄핵 가결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멈춰지지가 않아서 예전에 못 보고 지나친 뉴스들을 보고 있는데요. 애매모호한 사실만 기재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언론사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를 지켜보니 탄핵을 시키는 건 성공하더라도 그 다음 다가올 미래가 또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둘톡을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로 정치 이야기도 듣고 분노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힘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둘톡 이만큼 들은 톡토로들이라면 절대 이찍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닐까요? 제가 여태 만난 톡토로들이랑은 너무 편하게 처음부터 정치 얘기가 가능했었는데 100% 같진 않더라도요. 아무튼 김하나 작가님 이제껏 하지 못하신 얘기 조금이나마 이번 화에 털어낼 수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잠시나마 가벼워졌어요. 듣는 내내 화도 나지만 공감이 되어서 웃음도 나왔다는. 말씀해 주신 역사책들도 읽어보아야겠어요. 이번 사태 이후로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셨어요. 김민철 작가 남편 정일영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그 리스트를 또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소개하는 걸 잊었어요.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고 전두환 타서전을 쓰신 분입니다. 맞아요. 저는 서울의 봄을 영화를 보고 나서 관심이 생겨서 그 책을 정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언론 기사를 맞아요. 모아서 12.12 군부 쿠데타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모아놓은 정리해둔 그런 책입니다. 관심 가시는 분들은 그 책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봉톡토로님께서 TK 딸내미가 이번 회차를 좋아합니다. 연대하며 나아가요 하셨고요. 그 아래에 PK의 딸도 좋아합니다. TK 며느리도 좋아합니다. 라고 쭉 대댓글이 달렸네요. 도심주의님께서 시위에서 거리 정리하는 수많은 경찰들을 보면서도 왜 그날 밤 그 복잡한 이태원에는 왜 그렇게 하나도 없었나 싶어서 너무 화나고 슬퍼졌어요. 그리고 시위에 나온 어린아이가 돌아가는 길에 경찰 보고는 무섭다며 엄마 뒤에 숨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군인과 경찰이 시민, 특히 여성 의원에게 총 겨누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면서 아이들이 경찰과 군인의 공포를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로서는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는 분들이라고 배웠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아휴,
아무튼 여들톡에서 한 에피소드를 할애해서 다뤄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군인, 경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 양육자들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난처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기슥 토로님께서 사진과 영상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지난번 한강 작가님 노벨상 수상 후 서촌 책방 오늘과의 인연으로 사연 소개되었던 상기슥 토로입니다. 매일 불안한 탄핵 시국 속에서도 국민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에 힘내보는 요즘이에요.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담안새가 흘러나왔죠. TV를 보던 7살 아이는 반사적으로 담안새를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탄핵안 가결이라는 자막 앞에 노래를 부르는 아이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어요. 2016년 한참 이대 입시 비리로 떠들썩하던 여름, 저는 그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졸업식 현장에서는 총장 사퇴 구호와 함께 담안새가 흘러나왔어요. 졸업식 사진 속에서 저는 총장 사퇴 카드를 들고 활짝 웃고 있죠. 이듬해 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난 뒤 신혼이던 우리 부부에게 축복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재울 때마다 제 입에 맴돈 노래는 담안새였어요. 사랑해라는 후렴구의 시작이 너무 적절하니까요. 아이가 7살이니 저는 그 노래를 아마 수천 번은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노래가 주목받는 요즘, 아이는 엄마가 잘 때마다 자기에게 불러주던 저 노래가 왜 이렇게 TV에 많이 나올까 의아하면서도 반가운 모양입니다.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이 이야기도 천천히 들려주려고요. 오래전 스톡홀름의 노벨 박물관에 갔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실에서 본 옥중 서신에서 받아 적어온 글 구절로 메일을 마치려 합니다. 끝까지 우리 지치지 말아요. 역사는 우리에게 항시 질문한다. 그대는 지금 어디 서 있으며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현재 무엇을 공언하고 있으며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고. 그리고 아이가 TV 앞에서 노래하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자장가로도 좋은 역할을 하는군요. 다시 만난 세계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장가로도 투쟁가로도 손색이 없는 노래. 그리고 저희가 125화 맛의 멋 풍미 마스터 클래스를 소개했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배추 전골이라든가 다양한 따끈한 음식들을 해먹었고 너무 독특하고 맛있다 이런 인증이 아주 이어졌어요. 네. 백제 작가가 북토크 제리코 레시피에서의 첫 단독 북토크도 아주 즐겁게 잘 했고 톡토로들이 제리코 레시피 예약해서 또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쿠킹 클래스도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지리산 산청에 사는 따라토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화요일 125화 맛의 멋 풍미 마스터 클래스 백지혜 작가 인터뷰 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집에서 직장으로 친구 집으로 갈 때 이동 시간이 길어 주로 차에서 듣거나 밭에서 혼자 일할 때 여둘톡을 챙겨 듣고 있어요. 저번 주에 선우 작가님이 일본에 가시고 여둘톡이 안 올라와서 아쉬워하며 이번 주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안 그래도 백지혜 작가님 책을 함양에 있는 책방 오후 공책에서 보고 살까 고민했는데 팟캐스트를 들으며 제대로 영업을 당했습니다. 백지혜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건미역 배추 전골과 맑은 보리 수프를 해먹었어요. 이 요리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야채들로 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지쳐 돌아와도 후루룩 해먹을 수 있는 요리라니. 이런 레시피를 알려주신 작가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 사연을 보냅니다. 언니들은 항상 좋은 것만 알려주시네요. 저는 친구 가족이 농사지은 배추로 끓였는데요. 달달한 배추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겨울에 딱이에요. 그리고 맑은 보리 수프도 올겨울에 정말 많이 해먹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은 그냥 해먹고 두 번째엔 저는 향신료를 좋아해서 말린 레몬그라스, 큐민을 넣고 불린 콩들을 넣어 만들었어요. 큐민을 넣으니
카레 같기도 하고 콩과 보리가 있으니 든든해서 아직 안 드셔본 톡토로님들 꼭 해드시길 바랍니다. 제발. 들으면서 지금 입에 침이 고이네요. 저는 엔잡러로 기숙사에서 사감 일도 하고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짓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작당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둘톡은 같이 집에 살고 있는 햇살이라는 별명의 엄마에게 은은한 영업을 당해 듣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틀어놓기로 영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리산 산청에도 톡토로가 많답니다. 톡토로 is everywhere. 언젠간 친구들과 작당에 언니들을 초대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그때까지 여둘톡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언니들 만수무강하시고 백지혜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해 드신 것들 사진과 밭에서 잘 자라있는 배추와 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와, 너무나 좋은 잘 해드셨다니 식재료들이네요. 정말 뿌듯하네요, 저희가. 일본 시즈오카에서 오마모리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김하나 작가님, 황선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시즈오카에 사는 오카토로라고 합니다. 나데라는 말씀에 힘입어 저도 일본에서 작가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고 싶어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오마모리라는 것에 대해서 감히 덧붙여서 설명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126화 도쿄 출장 결산에서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을 오마모리로 여긴다라는 일본 독자님을 만난 얘기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네요. 시미즈 치사코 번역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오마모리는 예를 들어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을 때 아이를 점지해준다는 오마모리를 신사에서 구해서 그걸 지니고 다닌다거나 그런 어떤 행운을 빌 때 지니고 다니는 부적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선우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이 책이 저에게는 오마모리입니다 라고 하신 일본 톡토로님의 말씀에는 좀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서툰 한국말로 설명드려야 이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잠깐 고민해 보니까 저희 집 셋째 아들이랑 저의 어떤 추억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키가 거의 저랑 비슷하게 쑥 커버린 막내 아들이 5년 전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학교에는 엄마가 없어서 불안하고 싫대요. 그래서 저는 작은 종이에다가 저의 얼굴을 그린 다음에 그걸 접어서 조그만 주머니에 넣고 아들 가방에 넣어줬어요. 이거 엄마 오마모리야. 이걸 갖고 있으면 네가 학교에 있을 동안 엄마는 늘 너의 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학교 잘 갔다 와. 그때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원래 오마모리가 조그만 주머니 안에 신의 힘이 머무른 작은 종이를 넣어서 만든 마음의 지주가 되는 뭔가 불안하고 힘들 때 의지가 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우 작가님이 도쿄에서 만난 그 일본 톡토로님은 그 책이 그분에게 의지가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항상 좋은 걸 좋다고 말해주시는 두 분의 존재가 멀리 있는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K-팝이 퍼뜨린 씨앗을 품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국어 공부 4년 차인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일본어와 너무 비슷하면서 또 다른 이 한국어라는 언어가 마냥 재미있고 한국말을 배우는 기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언어라는 게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이런 것들도 모르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대사에 대한 책들을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고 그런 영상들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이번 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제 휴대폰에도 속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날까봐 무서웠고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당황했어요. 정치활동, 집회,
방송, 보도 등을 통제한다고? 제가 아직 만나 뵙지도 못한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해주시는 한국인 선생님이나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그리고 한국 톡토로 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당황하면서 보고만 있었지만 화면 속 시민들이 바로 국회 앞에 모이는 걸 보고 이분들이 거기에 군인들이 곧 온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걸 맨몸으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평소에 한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행동력이 일본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부럽다고 생각해 왔지만 일본에서 지금 이걸 보면서 마냥 부럽다고만 해도 되는 일일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힘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쟁들이 있었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 만약 일제시대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한국 시민들이 그런 희생도 투쟁도 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 아닐까? 일본에 사는 어른으로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12월 3일 이후에 저는 관련 뉴스나 다큐들을 하염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 광주에 대한 다큐가 알고리즘에 많이 뜨니까 이걸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제주의 4월이, 광주의 5월이, 그 외의 수많은 희생들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배워가는 지금, 이제는 한국어 공부가 마냥 재밌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모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카토로 드림. 오카토로님 아까 서툰 한국어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4년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실 수가 있는지 너무나 놀랍네요. 놀랍습니다. 이건 완벽한 메일이었고요. 또 한국어를 K-팝을 계기로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잘 모른 채 한국어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영상도 보시고 참 이런 마음가짐은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든 어느 나라 말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든 참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하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건 저희도 요즘 계속 관통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둘톡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분들이 톡토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어떤 간접적 교류가 일어나는 느낌이 저희도 참 흐뭇한데 이 오카토로님이 추신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하나 작가님 덕분에 프레스 버터 샌드를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시 구매해서 이번 연휴에 가족들과 맛있게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일본에 사시는 일본 톡토로님께 제가 프레스 샌드를 영업했다는 사실. 너무 그러게요. 재밌지 않나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지난 127화 탄핵과 정신건강 편에 달아주신 여러분의 댓글들,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현 시국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야기들 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메일도 역대급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다 소개 못 해드려서 아쉽지만 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8화 주제는 2024년 올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둘 애드로는 최지은 작가의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